저는 지난 6년간 시댁에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나이 못 낳는 며느리라는 낙인뿐. 그들이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 했을 때 저는 한 가지 비밀을 꺼냈습니다. 수백억 대 가업이 위태로워지는 치명적인 비밀은요. 그들은 단 한 통의 전화가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올해 32살이지요. 27에 준우 씨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왔으니 햇수로 6년째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한 출판사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다듬는 일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 김옥 여사님의 바람대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 집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썼던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 준우 씨는 야근이 잦았지만 그날은 일찍 퇴근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준우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사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옥 여사님과 시아버지 박철 사장님, 그리고 시누이 민지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정성껏 만들었지요.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과 매콤한 제육볶음, 시원한 콩나물국,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오이소박이까지 4대까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젓가락과 숟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제 마음 한구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은 여사님도 좀 만족하시겠지? 하지만 제 기대는 늘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식탁에 앉자마자 제 얼굴을 훑어보지도 않고 음식을 한 번 쓱 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싸늘한 한숨 한 번에 저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구나 하고요. 여사님은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흰쌀밥이 가지런히 담긴 그릇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니, 며느리라는 애가 쓸모도 없어. 이 집 밥 얻어먹은 지 몇 년째인데 애 하나 못 낳아. 여사님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남의 집 딸들은 시집 오면 석 달 만에 좋은 소식 전한다는데 너는 대체 뭘 하는 거니? 말끝을 흐리는 여사님의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준우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 갈비찜 한 점을 태연하게 자기 밥그릇에 올렸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준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뼈아픈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 귓가에 맴돌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여사님의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밥알이 튀고 날카로운 사기 조각 하나가 제 손등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주방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애 못 낳으면 밥도 먹지 마라. 이 집 밥상에 앉아서 대를 이을 손주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으려 드니?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손등의 상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치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시누이 민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역시 불임 며느리는 밥만 축내는 존재지. 엄마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식탁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박철 사장님은 여전히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요. 그리고 준우 씨? 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단 한마디의 위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 저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년 동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돌아온 것은 경멸의 시선과 비난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냅킨으로 대충 상처를 감싼 후 주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여사님과 민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남의 집에 얹어 사는 주제에 밥까지 축내네. 아깝다, 쌀. 저는 현관을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석양은 길게 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다정하게 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차마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성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화 한 통,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의 삶과 시댁 식구들의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생각. 저는 이대호 회장님, 제 아버지의 존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는 많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친정의 힘을 빌려 시댁에 압력을 가하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들도 저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모욕과 경멸의 조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시누이의 비꼼, 그리고 남편의 싸늘한 침묵. 모든 것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의 상처가 아릿했지만 마음속 상처보다는 덜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익숙한 전화번호 위로 손가락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과연 제게 그럴 용기가 있을까? 밤새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시계추 소리처럼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던 저는 날이 밝아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우 씨와 결혼을 결심하던 그날 부모님은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선미 여사님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지요.
지혜야, 신중하게 생각하렴. 준우 씨는 착하지만 성격이 너무 유약하단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시면 내가 고생할까 봐 걱정되는구나. 그때 저는 젊었고 그저 남편과 제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엄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우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엄마의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 제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27, 순진했던 저는 준우 씨와의 결혼이 제 인생의 아름다운 시작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던 그의 손,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하지만 그 꿈은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 조금씩 색이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김옥 여사님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된 몸이 이렇게 늦잠을 자서야 쓰나. 아침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하는 게 도리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반찬이 너무 짜다고, 어떤 날은 싱겁다고, 또 어떤 날은 국그릇 놓는 위치까지 지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제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리 학원에 다니며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갈비찜 만드는 법 등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배웠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부엌에서 씨름하며 땀을 뻘뻘 흘렸지요. 하지만 여사님은 늘 제가 차린 밥상을 물끄러미 보다가 한숨을 쉬거나 이건 우리 집 며느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다라며 제 노력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시누이 민지는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집 며느리 얘기, 친척 언니 며느리 얘기 등을 하며 저를 교묘하게 비교했습니다. 언니, 저번에 작은엄마 댁 며느리가 갈비찜을 정말 맛있게 했다던데 오빠는 좋겠어요. 전복까지 넣어서 진국이더라고요. 라며 칭찬하는 척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눈에는 부족하기만 한 며느리였던 거죠. 가장 큰 압박은 역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김옥 여사님은 매일같이 제 방 문을 두드리며 언제쯤 우리 집에 손주 웃음소리가 들릴까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시는 마음에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점차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니?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남들은 쉽게 가지던데 너는 왜 이리 힘들까? 저는 제 잘못이 아님에도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 속에서 저는 마치 무능한 여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준우 씨는요? 그는 언제나 제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도, 민지의 비아냥거림에 상처받아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끔 제가 용기를 내어 여보, 어머님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민지가 저한테 자꾸 라고 말문을 열면 그는 그저 어머니가 워낙 성격이 강하시잖아. 민지도 아직 어리고 내가 좀 이해해줘라고 대답하거나 아예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의 침묵과 무관심은 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남편은 그저 차가운 벽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몰래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제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이름 없는 작은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혜 씨,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넘기셨습니다. 네, 아주 깨끗합니다. 오히려 남편분 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부부 중 한쪽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임신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성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준우 씨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사실은 제게 충격이면서 동시에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짊어졌던 모든 비난과 모욕이 한순간에 억울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시어머니나 준우 씨에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진료 기록들을 조용히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말입니다. 그 기록들은 제게 작은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꺼내들 순간이 과연 옳지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매일 밤잠 못 들고 뒤척이는 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지난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비난 섞인 말들, 남편의 침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진료 기록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김 의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마디. 김지혜 씨,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오히려 남편분 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자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더더욱이요. 만약 준우 씨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댁 식구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진실을 품고 제 노력과 사랑으로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지난 저녁 산산조각 난 밥그릇처럼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애 못 낳으면 밥도 먹지 마라. 그 말은 제게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집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지금까지 제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그때 엄마, 이선미 여사님과의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흐느끼며 얼버무리자 엄마는 단번에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지혜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저는 차마 지난밤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 저 요즘 너무 많이 참았나 봐요.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제가 잘못하는 건가요?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란다. 엄마는 내가 너무 가여워. 하지만 엄마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 않니? 내가 충분히 견뎠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단다. 내가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엄마는 언제나 내 옆에 있을게. 엄마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를 언제나 뒤에서 지지하고 보호해줄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김옥 여사님이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내가 박수무당 댁에 가서 나를 받아올까 해. 준우하고 지혜, 이혼시켜야겠어. 이 집에서 쓸모없는 며느리를 계속 둘 순 없지. 그 말은 마치 망치로 제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남편 준우 씨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대호 회장님의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몇 초 후 아버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아버지한테 전화했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제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수학이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대호 회장님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엄격하고 원칙적인 공직자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조용하고 묵묵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어도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온갖 서름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어쩌면 평생 딸로서 아버지께 이런 나약한 말을 내뱉어 본 적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똑똑히 말해보거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쌓여있던 모든 울분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시누이 민지의 비아냥, 남편 준우 씨의 침묵, 그리고 지난밤 김옥 여사님이 그릇을 던지며 애 못 낳으면 밥도 먹지 마라 라고 소리쳤던 일까지. 심지어 이혼을 종용하는 이야기도 제 입을 통해 아버지께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새겨듣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해 말을 멈추자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혜야,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러셨습니다.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감싸기보다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병원에 다녀왔어요. 김 의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부족함 없이 노력했고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수화기 넘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갑자기 단호해졌습니다. 지혜야, 그렇다면 내가 고개를 숙이고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아버지가 널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 아버지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후련함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끄럽게 떠들거나 과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결심하면 누구도 그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어보셨다면, 그리고 지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특히 별표 며느리의 눈물 별표이라는 제목이 퀴식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아버지께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 댁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비누향이 마음에 평화를 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단단한 결심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일찍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계셨죠. 그분의 눈빛은 늘처럼 위엄이 있었지만 제게는 왠지 모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어제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말씀해 주었으니 오늘부터 아버지가 움직이겠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뭘 하실 건데요? 아버지는 차분하게 제 눈을 맞추셨습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내 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몇몇 옛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저쪽 집안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 필요가 있겠구나. 아버지는 과격하거나 요란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신중하고 조용하셨죠. 하지만 한 번 결심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탁자에 앉아 전화기를 집어드셨습니다. 두툼한 손가락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분은 한때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이라 아직도 사회 각계각층의 넓은 인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보게, 권 변호사 아닌가? 오랜만일세. 나 이대호 일세. 오늘 자네에게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상황을 담담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과장하는 법 없이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공정함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네.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뿐이야.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신 후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지혜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과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그들에게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시는 것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통쾌함이 일렁였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에게서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제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 와서 좀 강하게 나오셨다면서요? 병원 서류까지 들이미셨다던데 온 집안이 떠들썩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는 소란을 원치 않았지만 더 이상 모욕을 견딜 수 없었어요 라고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숨을 쉬며 이해는 하지만 김 여사님이 쉽게 받아들이실 분이 아닐 텐데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김옥 여사님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여사님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혜, 너 감히 내 부모님을 시켜서 우리 집안 망신을 주는 거야? 우리 집안 명예를 짓밟으려는 거니? 저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지 진실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저한테 잘못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자 여사님은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입 다물어.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손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뒤에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집을 나서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시댁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사흘 후 시댁에는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준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혹시 무슨 일인지 알아? 우리 회사에 갑자기 긴급 감사가 들어왔어. 모든 계약이 일시 중단됐고. 나 정말 걱정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인맥이 움직인 결과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남편에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 하늘이 여보와 가족들에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돌아보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준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우 씨가 운영하던 회사 명의의 대출금이 해너뱅, 하나은행에서 갑작스러운 고발 접수로 인해 일시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은 시댁 식구들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김옥 여사님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대호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돈끼리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차분히 이야기합시다. 어쩌자고 이렇게 저희 집안을 파탄내려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단지 진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했을 뿐이야. 그리고 김 여사,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만약 계속해서 내 딸을 짓밟으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평생 오만하고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옥 여사님 가족이 직면해야 할 폭풍우 같은 날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우 씨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계약 중단은 물론이고 은행 대출마저 막혀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회사 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렸지요. 저는 친정 부모님 댁에서 그 소식들을 접하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묘한 통쾌함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정들었던 가족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아릿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익은 검은색 차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눈짓으로 현관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옥 여사님과 준우 씨였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서서 제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예전의 오만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준우 씨 역시 며칠 새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깊어진 눈 밑 그림자와 초점 없는 눈빛이 그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 회장님, 이 여사님. 이렇게 불쑥 찾아와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여사님과 준우 씨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아 계신 엄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탁자에 차를 내오시고는 여사님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차분한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그동안 저쪽 집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옥 여사님이 제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회장님, 이 여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집며느리 지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정말 못되게 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온갖 모진 말을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사님의 그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 그리고 묘한 승리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여사님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궁지에 몰려 나온 거짓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준우 씨는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살짝 피했습니다. 그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줘. 내가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게. 저는 준우 씨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보. 저는 지난 6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비난뿐이었어요. 특히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받은 모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여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 씨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집에 돌아간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사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아이 문제로 어떤 비난이나 압박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머님, 준우 씨도 아시겠지만 의사 김 의사님이 말씀하셨듯 문제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준우 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여사님 역시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저는 이 집의 노예가 아닙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겠지만 저 또한 이 집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제 의견은 무시되거나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민지 씨의 태도 역시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저를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 있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영원히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김옥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약속할게. 정말 변할 거야? 너를 친딸처럼 대할게. 제발. 다시 돌아와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 미묘한 불확실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후회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준우 씨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애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나에게,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닌 시험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되 동시에 그들을 주시할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만약 다시 배신당한다면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죠. 지혜야, 내가 만약 용서하더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내 관대한 마음이 다시 그들에게 너를 아프게 할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날, 그 집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직접 제 방을 치우고 이불을 새로 깔아주셨습니다. 제 짐을 푸는 동안에도 연신 제게 지혜야, 힘들었지? 엄마가 다 잘못했어 라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잡채와 불고기가 정성껏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여사님은 직접 제 의자를 당겨주시고는 제 밥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마치 제가 예전에 꿈꿨던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낯설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변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부터 민지의 노골적인 반감이 드러났습니다. 여사님이 제게 잡채를 덜어주자 민지는 입술을 비죽이며 젓가락으로 밥만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톡 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연니한테 잘해주니 좋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엄마 관심 안 받아도 되겠네요. 김옥 여사님은 민지를 살짝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형님이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화목하게 지내야 할 거 아니야? 하지만 민지는 비웃음 섞인 콧방귀를 뀌더니 젓가락을 툭 던지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엄마는 언니만 위하세요. 저는 이제 투명인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는 쿵쾅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싸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절대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화가 진심일지라도 민지의 뿌리 깊은 원한은 언제든 다시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은 분명 저를 위로했지만 민지의 그 적대적인 눈빛과 행동은 마치 불길한 그림자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뒷뜰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한과 적의는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 오빠. 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고. 나는 절대로 언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지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 한마디는 제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니는 절대 이 집에서 편히 못 있을 거야.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또다시 더 큰 시험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단순히 저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어쩌면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마지막 희망, 그리고 이 깨진 가정을 다시 붙잡으려는 제 노력에 대한 시험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정말 많이 변하신 듯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고 제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항상 물으셨습니다. 가끔은 제 손을 잡고 지혜야, 엄마가 옛날에는 정말 미련했어 라며 지난 일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준우 씨 역시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제 옆에 있어주려 했고 작은 선물들을 사오며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준우 씨의 변화를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모든 것이 나아질 수도 있을까? 하지만 민지의 태도는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돌아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제게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지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질투와 원한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민지가 불쑥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지혜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며칠 만에 엄마랑 오빠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하지만 언니는 절대로 이 집에서 오래 편히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칼을 내려놓고 민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지야, 나는 너와 다투고 싶지 않아. 단지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랄 뿐이야. 민지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존중이요? 언니가 나한테 존중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제에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말다툼해봤자 상황만 더 복잡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거센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제가 기울인 모든 노력들이 민지의 눈에는 그저 빽 덕분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갑자기 국그릇을 식탁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밥 안 먹어요. 어떻게 언니랑 같이 밥을 먹어요? 저는 도저히 못 넘기겠어요. 식탁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옥 여사님의 얼굴은 새빨개졌습니다. 민지야, 너 입 다물어. 형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또다시 막말을 하는 거니? 민지는 엄마를 노려보며 되받아쳤습니다. 엄마 정말 변했어요. 엄마는 이제 저버리고 언니 편만 드는군요. 좋아요. 그럼 언니를 친딸처럼 여기세요. 저는 이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지는 발을 구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쳐 올라갔습니다. 밥상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결코 엄마와 딸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뜰에서 민지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마, 오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언니가 돌아왔다고 해서 편히 있을 줄 아나 봐. 내가 언니를 다시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번에는 영원히. 저는 얼어붙은 듯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민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며 방으로 돌아왔고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또다시 더 큰 시험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 자신을 보호하고 동시에 시어머니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시댁으로 돌아온 후 겉으로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민지의 존재는 늘 불안의 불씨처럼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 김옥 여사님은 저에게 눈에 띄게 잘 대해주셨지만 민지는 저를 증오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여사님이 제게 시장에 가서 장을 좀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지갑이든 가방을 부엌에 두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갑 속 현금 300만 원, 300만 원, 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이리저리 찾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잔돈 꾸러미를 들고 있었죠. 민지는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절 도둑으로 몰아가는 건가요? 돈을 잃어버렸으면 언니가 알아서 찾지, 왜 남을 의심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옥 여사님이 밖에서 들어오셨습니다. 여사님은 민지를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어디서 난 거니? 민지는 끝까지 우겼습니다. 저 시장 가서 물건 사고 거스름돈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거스름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여사님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착각했나 봐요. 저도 더 이상 이 일로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옥 여사님은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가 제 인내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제가 시장에 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 시댁돈을 훔치다가 들켰다던데 시어머니가 감싸줬대요. 지혜 씨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단번에 민지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흐느끼며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사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민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위층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지야, 너 언제까지 형님을 괴롭힐 거니? 내가 얼마나 지난 세월 형님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니? 이제 엄마가 바로잡으려 하는데 너는 왜 자꾸 증오만 심는 거니? 엄마는 이제 형님 편만 들어요. 언니가 순진한 척 엄마 마음을 홀린 거라고요. 저는 언니가 무주라고 믿지 않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해.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김옥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래층에 앉아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결코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옥 여사님은 제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하다. 오늘 일은 모두 엄마가 민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야. 그 아이가 응석바지로 자라 이기적이게 된 거지. 하지만 걱정 마라. 엄마가 다시는 너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감동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녀는 아직 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안의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더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시어머니의 희미한 믿음과 변화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준우 씨 회사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또다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준우 이엔드 씨, 준우건설, 가계약 불이행으로 고소당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일제히 계약을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회사 내부 서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우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서류들은 오직 집안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민지를 향했습니다. 민지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절 모함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민지의 개인 컴퓨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민지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아니었으면 엄마가 나한테 등 돌릴 일도 없었고 오빠도 나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할 일도 없었을 거야. 난 언니가 미워. 온 가족에게 미움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언니도 느껴봐야 해. 그 고함 소리에 집안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몸을 떨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떻게 저런 딸을 키웠을까? 준우 씨는 분노에 몸을 떨며 민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너 아직도 이곳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맹목적인 증오 때문에 형도, 엄마도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니?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를 더 이상 궁지로 몰아넣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김옥 여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지는 더 이상 엄마의 딸이 아니다. 만약 내가 계속 여기에 있다면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이 집에서 나가라.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믿을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확고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흐느껴 울며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그 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지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래요. 언젠가 민지도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김옥 여사님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자식을 잃는 것보다 공정함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 엄마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이제는 더 이상 잘못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김옥 여사님이 정말로 큰 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성애보다 공정함과 인간적인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김옥 여사님에 대한 연민, 민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옥 여사님의 오늘 결정이 앞으로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 순간, 어머니 김 여사님의 가슴 찢어지는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어보셨다면, 그리고 지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싶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특히 별표 며느리의 눈물 별표이라는 제목이 퀴식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민지가 집을 뛰쳐나간 후 집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셨습니다. 제 가슴도 저려왔습니다. 민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녀는 여사님의 피부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는 며느리로서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사님은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후회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준우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나 민지를 찾아 나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그를 막으셨습니다. 내버려둬. 그래야 제 발로 돌아올 생각이라도 할게야. 내가 쫓아다닐수록 더 제멋대로 굴 거다. 하지만 저는 여사님의 눈빛 속에서 딸에 대한 깊은 걱정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사님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지를 찾아볼까요?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인데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세요?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민지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민지를 위해 그렇게 걱정해주니? 엄마는 정말 너한테 자격이 없어. 저는 조용히 여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민지를 영원히 미워할 수는 없어요. 민지는 그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었을 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만 보다가 혹시라도 민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여사님은 와락 저를 끌어안고 흐느끼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민지의 행방을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민지가 버스터미널 근처의 한 노래방에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준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준우 씨는 허둥지둥 저와 함께 노래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끄러운 노래방 복도에는 술 냄새와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민지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험악하게 생긴 남자 몇 명이 앉아 희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준우 씨를 보자 민지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여기 왜 와? 나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준우 씨가 황급히 다가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형이랑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젓고는 흐느꼈습니다. 오빠가 뭘 안다고 그래? 김지혜가 나타난 다음부터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엄마는 언니만 보고 나는 투명인간이 됐잖아. 나는 미워. 언니가 너무 미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언니는 내 것을 빼앗으려 한 적 없어. 가족이 평화롭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을 바랄 뿐이야. 내가 언니를 미워해도 언니는 내가 무사하길 바란다. 민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채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험악하게 생긴 남자 중 한 명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애 데려가려면 돈부터 내놓고 가. 여기는 맨손으로 사람 끌고 가는 곳 아니거든. 준우 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내 동생을 인질로 잡겠다는 거야?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준우 씨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싸우지 마요. 중요한 건 민지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모아 그 남자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끌어냈습니다. 밖은 차가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언니가 왜 그랬어요?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경멸당해도 싼데. 저는 민지 옆에 주저앉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시누이니까. 내가 언니를 미워해도 언니는 내가 무사하길 바라. 나는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처음으로 민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희는 민지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여사님은 딸의 모습을 보자마 급히 달려나와 그녀를 끌어안고 흐느끼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시켰는지 아니?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는 엄마 딸이야. 그 말을 듣자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언니를 질투해서 눈이 멀었어요. 제가 온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집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습니다. 마침내 제가 바라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모두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온 집안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경찰이었습니다. 가족분들, 세버런스 하스피텔,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민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김옥 여사님은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저와 준우 씨는 황급히 여사님을 부축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민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빴습니다. 김 의사님은 민지가 심한 부상을 입었고 다리 골절과 함께 출혈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복도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합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아직 어리고 철없는 아이입니다. 부디 민지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여사님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보며 저는 모성애의 깊이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많은 풍파를 겪어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김 의사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지 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저와 준우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포옹 속에서 더 이상 며느리와 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끈끈한 가족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머물며 민지를 간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가 부끄러워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을 떠먹여주고 얼굴을 닦아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깨달으니 언니는 기뻐. 모든 것이 아직 늦지 않았어. 언니는 앞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매가 될 수 있기를 바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의 침대 곁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저를 돌아보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 덕분에 엄마가 민지를 지킬 수 있었어. 엄마는 너에게 평생 갚아야 할 은혜를 졌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 쌓였던 마음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저희 가족은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진정한 유대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실 창문 너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폭풍이 지난 후의 하늘은 언제나 더 맑은 법이니까요. 어쩌면 이번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용서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시험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여러 날이 지나 마침내 민지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들은 아물었고 기부스한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였습니다. 경실은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에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어 눈물을 글썽이는 민지의 침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민지를 간호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먹여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수건을 갈아주었지요. 처음에는 민지가 부끄러워하며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녀를 앉혀주려는데 민지가 제 손을 잡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언니를 미워했지만 언니가 저를 살렸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다시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야, 내가 그렇게 깨달으니 언니는 기쁘다. 어떤 가족이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서로 다시 돌아보고 함께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매가 되자. 민지의 눈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우리 사이에 쌓여있던 증오의 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옥 여사님은 거의 내내 민지의 병실 곁에 계셨습니다. 그녀는 딸을 세심하게 보살피며 민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 엄마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지만 다행히 지혜 덕분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야. 너는 명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 가족의 사랑만큼 굳건한 것은 없어. 엄마는 내가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민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랑 지혜 언니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든 원망과 쓰라림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한때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 사랑으로 다시 봉합되고 있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민지가 퇴원하던 날, 온 가족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처음으로 집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더 이상 까다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화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여사님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며느리. 엄마가 너를 정말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 엄마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할 거야. 내가 아이를 낳든 못 낳든 엄마는 다시는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여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세월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여사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도 퇴원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미워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집안일을 돕는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 도와드릴게요. 언니 혼자 힘들게 하는 거 싫어요. 저는 민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고맙다, 민지야.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언니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이제라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요. 그녀의 소박한 말들은 제 마음을 한없이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점차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소식은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선미 여사님의 권유로 정기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의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지혜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차이시네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다는 오해를 받고 모욕과 비난을 견뎌야 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늘이 제게 이 행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요동쳤습니다.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김옥 여사님은 저를 끌어안고 흐느끼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동안 널 너무 오랫동안 비난했어. 이제 하늘이 너에게 아이를 주셨으니 엄마는 남은 힘을 다해 너와 손주를 돌볼 거야. 준우 씨는 제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이제는 평생 너와 아이에게 보답하며 살 거야. 민지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이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축하해요.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언니를 슬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조카를 제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할게요. 그 순간 저는 행복에 잠겼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원한과 쓰라림이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기쁨과 가족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온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매일 영양죽을 끓여주셨고 민지는 집안일을 도왔으며 준우 씨는 약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저는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목소리도 경멸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관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에 앉아 있는데 김옥 여사님이 제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모든 지난 일을 용서했기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르게 살 것이라고 믿어주렴. 내 덕분에 엄마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단다. 저는 여사님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일을 모두 잊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사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석영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지자 저는 마침내 우리가 화해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의 사고와 저의 임신 소식은 저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갈등이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김옥 여사님은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영양 가득한 해물 된장찌개를 끓여주실 때마다 지혜야, 이거 먹고 우리 아가 튼튼하게 잘 자라야 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이제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친딸처럼 대하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시비를 걸거나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어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언니, 제가 할게요. 언니는 앉아서 쉬세요라며 달려왔고 제가 힘들까 봐 청소나 빨래도 도맡아 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저를 언니로 받아들이고 뱃속의 아가를 조카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이제 진정한 남편이자 가장의 모습으로 견해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제게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들지는 않았어?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제 발을 주물러주거나 아가에게 태담을 들려주며 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여전히 바빴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피동적이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현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김옥 여사님이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모든 지난 일을 용서했기를 바라지 않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르게 살 것이라고 믿어주렴. 내 덕분에 엄마는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단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영영 깨져버렸을 거야. 저는 여사님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난 일을 모두 잊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이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사님은 눈물이 글썽이는 눈으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석영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지자 저는 마침내 우리가 화해의 길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늘진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출산하는 날이 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온 가족이 세버런스 하스피텔,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진통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아가가 태어날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힘든 시간 끝에 저는 마침내 아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응애, 응애. 제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아가를 제 품에 안겨주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가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겨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김옥 여사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준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야.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옥 여사님과 민지의 눈빛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아가가 단지 저희 아이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때 산산조각 났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진정한 사랑과 관용이야말로 이 가정을 구원한 것이었다. 만약 과거에 내가 증오를 선택했다면 아마 오늘 이 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와 인간의 덕분에 우리는 행복을 되찾았다.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릇을 내던지며 저를 향해 못 나오면 밥도 먹지 마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한 통 걸었고 결국 시댁 식구 전부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라는 저의 이야기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저 김지혜가 시어머니의 경멸과 시누이의 증오 속에서 고통받던 날들부터 임신 문제를 둘러싼 진실이 드러나고 가족이 해체 위기에 처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 이대호 회장님의 현명하고 단호한 사랑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저희 가족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김옥 여사님은 자신의 독선과 편견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시누이 민지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대가를 치르며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오히려 저희 가족의 찢어진 관계를 봉합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품게 된 아기는 모든 원한을 녹여버리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 김지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지혜 씨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혜 씨였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거나 어떤 감동을 선사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분명히 공감할 만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눈물 채널을 구독하셔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에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